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낼지, 먼저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상임위가 파행됐는데요. 행안위는 정인 출석 문제로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교통사고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결국 구속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본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주변 분들이 인사를 많이 건네시는데 참 이슈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봉우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정말로 이슈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뉴스가 많은데 사실 좀 반가운 뉴스도 그 안에 좀 껴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논란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아서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담이나 또 정치인들이 거액을 기부했다,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이런 이야기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이슈들이 많습니다. 힘차게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데요. 자,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일 확장 억제 별도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부친의 이제 3일장 오늘 이제 발인과 또 이어진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오늘 오후 늦게 미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예정보다는 좀 늦어진 겁니까? 네, 조금 늦어졌는데요. 네. 1박 4일 일정. 왜냐하면 정상회의는 이제 하루에 마무리가 되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출국에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된 게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된 상황인데,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간의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가 이번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으로 알려져 왔는데,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별도로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별도의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확장 억제라는 이야기가 북한의 핵 위협 확장에 대한 억제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으로서 한미일 확장 억제 별도 협의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우선 과제는 북핵 대응이 될 테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3국 방위 공동 구상 발족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전해드린 한미일 확장업체 협의체 구성의 가능성과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따로따로는 확장업체 협의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미일을
한데 묶어서 이 군사적 또는 안보 다자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술과 방위 부분에 있어서 3국 공동 구상을 이번 회담에서 배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미일 정상이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의 뜻을 같이 하고 위기 시에 3국 한 라인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런 내용을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서 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미일 집단 안보 기구로 혹시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오랫동안 예상이 돼 왔던 이게 호주까지 이제 포괄을 해가지고 마치 유럽의 나토처럼 이 동북아 지역에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자 안보 기구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양쪽에서 좀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미국의 구상이 오랫동안 예상이 돼 있는데 어제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또 열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로이터 통신 보도 보면요. 이 당국자가 또 그 부분에 선을 그었어요. 한미일 3자 간의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각국이 지역 안보의 책임을 좀 이해하고 정책 조율,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 영역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당장의 3자 간 안보기구 창설 같은 것은 일단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은 더 끈끈해진다. 안보상으로든 경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결국에는 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한다. 이 부분이 명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에너지 이제 불안정 이런 경제 안보 문제에도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미일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가고 싶다는 미국의 입장,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목소리.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자위대 전쟁 가능한 자위대 이런 거 얘기하면서 평화헌법 개정 얘기까지 지금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팽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이 틀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익을 좀 지킬 수 있을 거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적인 차원의 메리트 인센티브는 뭘까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뭐가 또 나올 수가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걸 찾고 우리 걸 확보하는 것도 물론 뭐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 다음 주 정치 사안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입니다. 주요 의혹 중 하나가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서 당시 하나고 교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보도로 계속해서 증언을 해왔던 그 하나고 교사가 아니고요. 다른 교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한 건데요. MBC에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가 있었던 반에 담임 교사가 아니라 다른 교사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폭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피해 학생들이 찾아가서 증언을 했던 그 네. 찾아갔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은 선생님이 이번에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당사자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실을 인지했던 교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학폭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면 학교가 학폭을 인지한 2012년 이전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했는데 이걸 왜 다시 또 제기를 하냐, 문제 제기하냐, 이미 끝난 거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맨 처음에 만났던 하나고 교사 A 씨는 자신을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이미 화해했던 제자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가 되는 하나고 교사 A 씨의 증언이 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해가 돼서 진술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고 교사 A 씨가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대책이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이동관 후보자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생활기록부에는 아무 기록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할 때 학교 선도위 통해서 경미한 사안임에도 전학 조치가 결정됐다라고 했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하나고에는 선도위 개최 기록을 포함해서 학폭 사건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 조치 안 하고 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이 A 교사가 이번에 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동관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 직접 전화한 거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어떤 부모도 교사나 교장을 넘어서 윗선에 통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희 이사장과 이동관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좀 이상하고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MBC를 겨냥해서 계속 또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A 교사 인터뷰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 교사의 증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피해 학생으로 지정된 B 씨의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게 균형 있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녀학폭과 관련된 공방도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또 첨예한 또 질문으로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대변인 홍보수석 재직 시절에 생산된 문건들이 잇따라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언론 장악, 언론 자유,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문건이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2017년에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뭐 사찰 관련 수사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이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당시에 이제 압수되거나 발견됐던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대통령 기록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문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나온 또 문건 같은 경우에는 2008년 3월 당시 총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이때 이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변인실에서 생산한 주요 언론 보도 분석이라는 문건이 또 논란이 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당시 총선 공천에서 한나라당이 이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의원들을 일괄 공천 배제하면서 이 공천 관련 논란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언론 보도를 쭉 분석을 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이 대변인실이 뭐라고 썼냐면 탈락자 출마에 따른 정밀한 민심 동향 파악이 필요하고 무소속 출마자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동향 파악하는 것까지는 대변인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천에 탈락했다고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저앉힐 방안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이거를 대응 방안으로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변인실이 과도하게 이 정당의 공천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진 것이고 이 문건에서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됐다가 나중에 이제 해임 무효 판결까지 받아낸 정현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다고 분석을 하면서 낡은 사회 잘못된 인식 뿌리 뽑기라는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총선에서 견제로운 필요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또 대변인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당시 KBS 정현주 사장 해임 절차가 KBS 이사회의 독립적인 논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개입의 정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이건 역시 내일 청문회에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후보자 측의 해명은 뭐 작성한 적이 없다 또는 모르는 문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직접 작성을 시인한 것도 있다면서요?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질의를 서면으로 보낸 부분에 이제 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답변에서 일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시인을 했어요.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조선일보 문제보도 문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YTN 보도 리스트 문건이라는 문건인데 이 두 개 다 조선일보 그리고 또는 YTN에서 이 청와대 대변인실 또는 홍보수석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기사들을 추린 다음에
뭐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보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문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론 자유, 언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대변인이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문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작성 여부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모니터한 것인지 정말로 다만 용도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한 것이라고 개입을 한 것인지는 내일 또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각설하고 시즌2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권 보호 관련된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뭐 교권 보호 관련된 네.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제약을 가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조 이제 장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업방에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 이걸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게 여기에 이제 따르지 않으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동을 부려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제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은 교실 밖으로 나가라라고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아니면은 교실 안에서도 뭐 좀 분리를 시켜서 학습권 침해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거 이거는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규칙을 정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부모도 생각을 해보고 학교 측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경우에 교원이 보호자에게 뭐 검사, 상담, 치료 이걸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보면은 정서 뭐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좀 그거 대신에 선생님한테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 이런 교사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걸 좀 반영한 그러니까 검사 상담 치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아울러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칭찬이나 상 같은 그러니까 보상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고시안에 명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관련해서 조치를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학기 그러니까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9월 1일 고시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또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지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사고 여파가 더 길어졌습니다. 평택 고덕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2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청북에서 평택 고덕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부딪혔습니다. 1,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1km간 막힙니다. 이후 수원 부근과 달래내곡에서 반포 쪽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서해대교에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운산터널에서 서산휴게소까지는 작업 여파로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도 모두 작업 여파로 정체인데요. 현풍분기점에서 고령 2터널까지나 낙동터널에서 상주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종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들의 이 수업권 방해 등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식의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학부모 민원과 관련된 대응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대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교사 학부모의 상담 사전 협의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학부모는 상담의 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교사는 근무 시간 또 직무 범위 이외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고시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얼마나 잘 실효성이 있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 출석을 했는데요. 자,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 입장 관련해서는 미리 이제 엠바고를 걸어서 배포한 내용에도 담겨 있는데 핵심 내용 뭡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 24분경에 중앙지검에 청사에 도착을 해서 저렇게 짧게 입장 발표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일단 방금 들으신 입장 외에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장은 현재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 자신에 대한 배임 혐의 검찰의 수사가 현재 무능한 정권 그리고 정치 실패를 덮어보기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할 거면은 비회기를 해라. 회기하면은 또 불체포 특권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괜한 논란과 분열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에 청구하면은 당당히 이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려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동안 앞선 3번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중에서 이번이 4번째인데 가장 많은 분량이고 상당히 조사 시간도 늦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미 3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또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부 내용을 어제까지도 공개하면서 검찰 수의 부당성을 또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이 서면 답변으로 가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이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이 용도 변경, 무려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 아니냐. 그리고 그게 로비의 결과로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피해를 준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스스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또 무려 8번이나 용도 변경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용도 변경을 최종적으로 된 그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던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4단계나 건너뛴 것이니까 로비의 결과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김인섭 대표라는 이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인물이 77억이나 챙기지 않았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요청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준주거 지역밖에 없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쟁점이 어떻게 오늘 또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출석 직전에 오늘이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 검찰이 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2021년 5월 3일에 김용 부원장은 나랑 같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재판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사실 검찰의 주장이 기각되는 부분인데 검찰에서는 이걸 위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에 그러면은 뭐 일정 관련한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캘린더 일정표 사진만 보여주지 말고 휴대폰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끝내 휴대폰 제출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모 씨의 위증에
당시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에서 일했던 박모 씨와 김모 씨도 연루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오늘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다른 혐의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석 직전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 관련자들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휴대폰을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모 원장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그렇습니다.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위증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혁신안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대의원제와 공천 룰 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이 친명계 의원 또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사이에 서로 간에 공방이 오고 갔는데 자, 이 뭐 어떻게 결론을 내는 쪽입니까? 아니면 결론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축소 또 뭐 공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나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정된 임기보다 이제 빨리 마무리가 돼 가지고 김은경 혁신이 좀 그동안 말이 또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력을 좀 잃어서 빨리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총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결론은 지금 대의원제 축소 관련된 그러니까 당무 관련된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게 좀 모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혁신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또 헌법 무시 뭐 대여 전략 이런 게 좀 시급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뒤로 밀어두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 대의원제는 특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선출 제도와 관련해 토론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건데 대의원제를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게 지금 민주당 설명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있었습니다. 뭐 친명계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총선 룰은 1년 전에 정하자고 해놓고 전당대회는 왜 1년 전에 룰을 정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지도부가 쭉 간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더 투쟁에 힘을 좀 모으자 대여 투쟁이 필요하다. 여기에 좀 목소리 좀 많은 것 같아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당 지도부가 결론보다는 추후 더 논의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는 28일 29일 민주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이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 과제도 계속해서 좀 난항이네요. 자, 이번엔 해병대 관련 건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고 최수건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관련 뉴스를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녹취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될 만한 내용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어땠는지. 녹취는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일단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녹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화 녹취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박정훈 대령이 8월 1일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당일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고 이첩하지 마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급의 혐의를 빼라는 지시가 이제 내려온 후죠. 이 8월 1일에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도 전화가 와가지고 한 5번에 걸쳐서 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을 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이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그렇게 누구 빼라라고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물증만 있으면 결정적인 건데 그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통화를 그렇게 5번이나 했으면 이 법무관리관과의 녹취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일단 이 박정훈 대령 측에서 녹취는 없다고 밝혔는데 근데 어제 이 김경호 변호사 박 대령 측의 이 법률 대리인 입장에 따르면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졌고 옆에 이 박모중령 중앙수사대장이었고요. 그리고 최모준이 지도관이었습니다. 수사단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통화에서 이 박정훈 대령이 조사 결과를 이미 장관님한테 보고를 해서 장관님이 결재본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몰랐다.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8월 1일에 법무관리관이 혐의 내용을 지금 빼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7월 30일에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서 원본이
보고가 됐다는 사실조차 사실 국방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녹취는 없다고 하지만 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만한 다른 증언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출입기자 사이에 나눈 내용은 또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은 그 수사 내용을 확인했다는 결재였지 이첩한 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 박 전 수사단장이 요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원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소집 신청사가 접수가 되면 부의위원회를 거쳐서 본 수사심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종석 장관이 직권으로 부의위원회 절차에서 책략한 다음에 이 가동하는 거, 그러니까 구성과 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한 것도 가능한데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검찰 수사심의가 지금 구성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국방부 검찰대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 민관위원을 포함해 7명에서 20명 규모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구성이 이제 돼서 심의를 하게 되면 두 번째도 가동되는 수사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가동이 되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의위 이 논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개입과 직권남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건지 수사심의의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전 단장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 판단을 받기 위해서 군검찰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양측 모두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있는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느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194님, 네, 우리 디저트송입니다. 늦은 휴가로 제주도 왔는데 택시에서 제주도군요. 시사본부 나와요. 야, 제주도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늦은 휴가 때 드시라고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0533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배 소장님은 저에게 점심시간에 미스터 탬버린 맨입니다. 배추도사는 아니군요. 자, 밥 딜런의 미스터 탬버린 맨 꼭 틀어주세요라는 신청해 주셨습니다. 틀어드려야죠. 미스터 탬버린 맨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lay a song for me. I'm not sleepy and there's no place I'm going to.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 In the jingle jangle morning, I come following you. Though I know that evening's empire has returned into sand, vanished from my hand, left me blindly here to stand, but still not sleeping. My weariness amazes me, I am branded on my feet. I have no one to meet, and the ancient empty streets too dead for dreaming.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 I'm not sleepy and there's no place I'm going to. Hey, Mr. Tambourine Man, play a song for me. In the jingle jangle morning, I come following you. Take me on a trip upon your magic swirling ship. My senses have been stripped. My hands can't feel to grip, my toes too numb to step. Wait only for my boot heels to be wandering. I'm ready to go anywhere, I'm ready for to fade into my own parade. Cast your dance and spill my way, I promise. 안녕하십니까?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운전 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암 가운데 흔히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이라는 의학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갑상선에서 선은 샘선자를 쓰는데요. 이걸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하면 갑상샘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의학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갑상선과 갑상샘이란 표현이 뒤섞여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인 갑상샘으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갑상샘으로 바꿔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식품과 관련된 광고에서 엑기스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엑기스는 동물이나 식물 등 천연의 약물을 농축시킨 의약품이나 농축액 또는 추출물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영어의 엑스트랙트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말에서 앞부분의 X 부분만을 따서 그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엑기스라는 형태로 변형시킨 것인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진액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배우의 엑기스를 보여준다 같은 표현은 배우의 진면목 또는 진수를 보여준다라고 바꿔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정확하지도 않은 일본식 변형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식 표현을 찾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무더운 날씨 속에 오후부터 소나기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쪽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 수렴되는 지역의 대기 불안정이 특별히 심하겠는데요. 전라남도 동부 지역과 경상권 지역입니다.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 총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같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으로 5에서 30mm, 영남 지방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하천 접근이나 야영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다수 지역 무덥습니다. 폭염특보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자외선 지수 또한 높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입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전주 32도, 강릉 29, 대전 31도 등 26도에서 32도 분포고 내일도 거의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열대야도 도심과 해안 위주로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쪽은 너울이 강합니다. 당분간 경남 해안과 더불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올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에 앞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제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업 중 학생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원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터는 지난번에 우리 폭우 피해도 상당히 많았고 네. 또 태풍 카눈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끝인가요? 네. 피해를 네. 오늘 티키타카가 잘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준비 안 됐군요. 네. 네. 자, 제가 정신 챙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을 했다가 댄스를 맞았는데요. 자, 얼마 전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카눈, 특히 강원도와 동해안은 엄청난 양의 비를 퍼부었는데 이때 강릉의 한 호텔에서 묵고 있던 한 관광객 부부가 여행 계획을 바꿔가면서 호텔의 응급 복구를 도와줬다고요. 네,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강명석 씨와 그리고 이탈리아인 지오반나 부부인데요. 5월 중순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피서도 즐기고 바다도 볼 겸 강릉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태풍이 왔던 시기였는데 오전 10시쯤부터 조금씩 시작됐던 이 침수 상황은 곧 발목 이상으로 빠르게 물이 차올랐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붓는 빗줄기가 계속되자 호텔 안은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위치한 곳은 강릉시 경포 진안상가 일대로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빨리 대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수된 호텔을 보고 이 부부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돕는다는 게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도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로 도와줬던 건가요? 이게 부부는 물을 빼느라 점심도 거른 채 호텔 측이 제공했던 빵과 컵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고요. 저녁까지 삽으로 흙을 걷어내고 양동이로 물을 퍼냈습니다. 이 부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침수됐던 호텔이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10월에 이탈리아로 출국한다는 부부는 태풍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도움이어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고 몇 차례 고사하다가 거듭된 요청에 작은 소리로 이름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 투숙객으로 호텔에 고객으로 있으면서 호텔을 직접 떠오는 건 또 쉽지 않은 건데 호텔 측에서도 반응도 있나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고 이제 호텔 주인은 부부에게 빨리 가라고 권했는데도 안 가고 도움을 준 부부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전하면서 이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요. 하룻밤 더 묵고 갈 것을 권했고 부부는 물이 다시 빠지고 어느 정도 정상을 되찾은 다음 날 강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숙박비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받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만화 검정 고무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결국 고 이우영 작가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좀 내용까지 포함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우영 작가는 형서렌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3월 11일에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형서렌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자 등록과 사업권 계약 등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던 반면에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라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래서 14일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고 16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주목되는 이유는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권말소 등록 제도가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그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에게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저작 등록 말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진다고 하면은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거고요.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총 9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캐릭터는 실제로는 이우영 작가가 이제 창작을 했는데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그리고 검정고무신 스토리를 담당한 이영일 작가 그리고 캐릭터 회사 형서렌 장진혁 대표 등 4명이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이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말소 등록 말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저작위에서는 이제 공동 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명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도 참여한 만화가 그리고 캐릭터가 작가가 아닌 만화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그동안 이게 뭐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고 이우영 작가를 또 추모하는 분들에게 잘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소득에 따라 사는 동네가 달라지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소득 불평등 지수는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은 고소득 그리고 저소득은 저소득층끼리 사는 동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이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 소득 진위 개수라는 것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는 뜻인데 네. 이번에 평균 소득 진위 개수가 2017년에는 0.514에서 2021년에는 0.470으로 다소 줄었다라고 합니다. 더 평등해진 걸로 볼 수 있는데 같은 2017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신기하게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 분리지수는 2021년에 0.015로 2017년보다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불평등한 것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거주지별로요. 네. 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수도권 0.018, 비수도권은 0.01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공간 분리 정도를 조금 완화하는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공간 분리는 앞으로 더 강화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서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고소득은 고소득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좀 강화된다. 네, 참 이게 또 우리에게는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법 자체를 놓고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요.
네, 이른바 수술실 CCTV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개정안의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하고 급박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촬영에서 제외가 되고 촬영된 영상은 범죄 수사나 재판, 의료 분쟁을 위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도 각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의사단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의 폐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A씨의 말만 들어봐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의실천연대 측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찬성 입장이고요. CCTV가 설치가 되면 의사의 소명의식을 더 강화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고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했을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제일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과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261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와우, 배추도사님 드디어 정규직이 되셨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네. 정규직은 아닌데 네. 옆집 듣던 시간이었는데 다른 방송 들으시다가 이제 매일 와야겠네요. 균형 잡힌 방송, 공정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 KBS 1라디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한 스뉴파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추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용주 부대변인은 오늘처럼 이제 당의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또 언론사들, 기자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쁜 하루가 되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제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예. 일상이 되면 안 되는. 윤석열 정부가 그냥 시리즈로 소환을 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자세로 답변하고 이제 있습니다. 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이에 따른 부대변인으로서의 브리핑은 그냥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패턴 같아요. 부를 때가 되니까 이때 좀 국정이 좀 혼란스럽고 좀 이슈 전환하고 싶으면 툭 부르고 하는 그런 모양이라서 저도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검찰에 10시 20분경 예고된 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출석한 주변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지지자들도 많이 있고 또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또 사람들도 나와 있는데, 자, 스탠드 마이크도 그 현장에 세워져 있고 또 입장 발표도 분량도 상당히 길었고 바른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선철 소장님 먼저 키워드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서영주 부대변인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감옥 갈? 구속당할?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제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정확하게 그 민낯을 벗길 때가 됐다. 검찰의 민낯을 벗길 때가 됐다. 네. 저러한 서용주 부대변님의 말씀도 안쓰러워요. 불쌍해요. 안쓰럽다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애써 항변하는 거죠. 본인은 억울하다. 범죄 혐의가 없다. 나는 이런 하나도 뭐 사취하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현동 식품연구원의 그 부지가 왜 저런 식으로 개발업자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원래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가 계속해서 용도 변경을 시도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장 할 때 선대위원장이었던 정인섭 씨를 그 정바울 씨가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김인섭 씨인가요? 정인섭 씨인가요? 김인섭 씨 죄송합니다. 네. 김인섭 씨를 영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4단계 넘어서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원래 공공택지가 공공분양 한 100% 하기로 했는데 그걸 10%로 줄였단 말이에요. 네. 임대주택을. 그러고 또한 왜 도시개발공사를 왜 저 사업 개발하는데 왜 뺐냐.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거 아니냐. 정바울 씨가 재판 과정 중에 얘기를 했어요. 김인섭 씨가 20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억은 내 거고 100억은 두 분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정바울 씨가 그 두 분은 정진상, 이재명 이 두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는데 본인은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가는 것처럼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안쓰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조목조목 해명한 게 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법적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정바울 아시아 디벨롭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 증언이고요. 김인섭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김인섭 대표는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당시 시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재판은 김인섭 씨와 정바울 간의 재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이 이재명 지금 당시 성남시장이 식품연구원에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들이 민간업체에게 돈을 뭐 이득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들하고는 아직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이론 한 장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찰이 입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두 번째 뭐 그 얘기 하시잖아요. 100% 임대주택을 하는데 10%밖에 왜 안 했냐. 네. 이거는 뭐냐면 당시의 계약 조건에서 시행사가 100% 얘기를 했어요. 시행사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100% 임대주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성남시가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시행사 쪽에서 그러면 10% 말고요. 기부 체납을 R&D 부지를 1,000억 그러니까 8만 평이죠. 8,000평을 기부 체납을 하겠다 하면서 10%로 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고요. 기부 체납은 됐습니까? 기부 체납 됐죠. 그러니까 벤처 단지를 짓는 R&D 부지 8,000여 평, 뭐 시가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를 기부 체납 받는 조건으로 100%를 10%로 줄이는 그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게 이제 변경이 됐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좀 물어보는 게 자꾸 있어요. 왜 성남개발도시공사가 처음에 같이 공사에 들어가기로 해놓고 나서 왜 민간업체만 쏙 빼서 거기만 하게 해서 이득을 보게 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나올 수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았냐 이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개발공사 자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검토할 수 있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2014년하고 16년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상황들이 원가 비용이라든지 비용들 들어가는 게 맞나 계산해봤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이 식품개발연구원 부지에 민간업체가 같이 들어가려면 자본금을 7배를 더 늘려야 됩니다. 공사가. 그러려면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굳이 이걸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거기에 플러스 당시 대장동 부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백현동 건은
하지 말고 민간 쪽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남시장의 행정적인 판단이었다. 자, 장 선생님 말씀 중에 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검찰이 과연 이 핵심은 이재명 대표 혐의가 배임입니다. 입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검찰에 달려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김인섭 씨가 핵심 키예요. 김인섭 씨가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정바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인섭 씨 증언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김인섭은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까? 로비스트였죠. 그냥 정진상,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저 민간 사업자가 여기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빨리 용도 변경도 해주고 용적률도 좀 상향해줘라. 이렇게 로비를 해서 그 사람의 뜻과 의도대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뭐 임대주택 100%에서 10%로 낮춰주면서 기부 채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업의 근본 취지예요.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게 맨날 소영주 부대변인 얘기하시죠. 양평 고속도로 근본적으로 원래 내렸던 취지가 뭐예요? 6번국도 교통난 해소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이 땅을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4단계나 상향해가지고 그 조정을 해줬다는 이유 용적률 높여줬던 이유가 자, 우리 어렵고 좀 아파트 집 구하기 어려운 공공 서민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 부지에다가 우리 공공 서민주택 100%로 다 짓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10%로 낮추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기부 체납 좀 받은 걸 갖고 사업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적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죠. 이제 단체장에 대해서 행정적 판단까지 법적 잣대에 올려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는 좀 이게 반복되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인데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걸 행정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어떤 시각에서는 왜 이렇게 했어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거는 이게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설계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건 좀 과도하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단체장이 100% 완벽합니까? 결정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당시에는 옳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행정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단체장으로서의 과오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나서면 대한민국 어느 단체장이 다 범죄자가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좀 여쭤보고요.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된 이제 서면 답변서를 주로 제출을 하는 쪽 또 이것만 설명하는 쪽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좀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당당한 상황이라면 이 의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250쪽에 달한다는 그 질문에 답변을 더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엮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성이 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땐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임했을 때 검찰이 정말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미 답정 넣습니다. 답정 기소할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아는데 검찰이 250쪽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 거기에 대한 또 꼬투리를 잡고 압수수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텐데요. 심지어 지금 현재는 사법체계가 바뀌어서 검찰의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들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만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이 진술 자체에 대해서 협조해봤자 검찰이 이걸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나는 재판장에 가서 이걸 가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된 근본적인 취지가 성남시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저 공공부지를 우리가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 상향을 조정을 해줘서 어쨌든 공공임대를 다 거기 서민들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바뀐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성남시에 있는 주택의 과장은 반대를 했어요. 계속 결재를 거부하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는 작업에 이재명 시장이 자, 그 과장 빠져 그러면서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항변하죠. 박근혜 정부가 저를 협박했어요. 협박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 진행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한 장 보냈다고 협박이라고 느낄 사람이냐라는 것과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그 각 지자체에 불리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니까 단식 투쟁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한테 협박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뭔가 액션이 있었을 거예요. SNS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의회에 나가서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 도저히 이거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압력 행사해가지고 도저히 성남시장 역할 못하겠습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교통부에 공문 한 장 가지고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옹색하냐. 안쓰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죠? 제 말이. 그거는 반박을 이제 못하겠죠. 이 주관적인 것이죠. 압박이냐 강압이냐 협박이냐라는 공문 읽어봐요. 이게 무슨 협박으로 느껴져요. 봐보세요. 협박 호소인 이재명. 성남시는 234개 지자체 중에 한 곳이죠. 근데 대통령이 당시에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식품연구원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거를 공문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보내요. 네. 뭐 성남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대단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국가 중앙에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직접적으로 8차례 내려옵니다. 이거 빨리 용도 변경해. 용도 변경해서 이걸 매각해서 식품연구원 옮겨야겠어. 종상향 2단계라도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게 정중하게 돼 뭐냐면 있죠. 문장은 너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8차례를 보낸다는 건 독촉이잖아요. 독촉은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 압박이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의사 표현의 일부일 수 있어요. 과장되게. 하지만 압박은 됐을 겁니다. 그런 네. 표현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식품연구원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8차례 유찰이 되면서 이게 도저히 누가 입찰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종상향 자체를 자연부지를 4단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들어와서 이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근데 왜 김인섭 씨가 결합되기 전에 계속해서 좀 용도 변경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주고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랑 합류한 다음에 왜 들어줘요? 그 시점도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점이 애매하게 일치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밝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제 개인적 판단은 이걸 밝히잖아요. 그러면 또 밝히는 순간 또 이 주변 사람들 누구 압수수색하고 이럴 거니까 재판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압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또 뭐 이거를 허위 사실이네 어쩌네 하는 것도 검찰의 수사가 웃기고 수사력 낭비다. 자, 잠깐만요. 자, 두 분 생각이 엇갈리는 것은 결국 이제 오늘 검찰 소환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검찰의 또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오늘 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또 불법 자금 수수 재판 위정 사건 관련 수사 또 이제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검찰은 오늘 조사 이제 소환 조사 끝나고 나면 장 소장님 그냥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시점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늘 비회기 중에 나한테 영장을 청구해라. 그럼 나 영장 실질심사에 받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약간 좀 거짓말 같아요. 지금 영장 칠라면 지금 8월 달에 칠라면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뭐 조사하고 증거자료 수집하고 뭐 오늘 서면 진술서 낸 거 분석하고 하면은 8월 달 내에 영장 청구하기 힘들어요. 그러긴 9월 달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로 듣기로는 영장 실질 심사 가서 이재명 당대표의 건이 만약 판사가 도주려가 없고 여당 당대표인데 도주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 다툼이 좀 있고요. 좀 소명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요.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관이 바뀌고 나고 영장 전담 판사들 인사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이 9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9월 말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하려다가 못한 거는 그 사회자가 너무 전체주의적이에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패널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막 말 못하게 하고 저 이런 사회자 처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체주의. 폐륜적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일단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의 가장 측근이었던 전형수 실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유서에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정치 그만하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말 아끼고 모든 거를 함께 했던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잘 되돌아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진행을 맡은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장승철 소장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이건 제가 그래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강하게 개편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 잘 서영주 들을게요. 부대변인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요. 사다리를 또 놔야죠.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영장 청구. 영장 저는 이제 검찰 자체가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 건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건은 쌍방울 전에 전초전. 예를 들면 본 게임 전에 그냥 뭐 예행 연습 정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백현동은 대장동하고 비슷해서 배임죄 부분도 이게 진술이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뭐 증거보다는요. 근데 쌍방울 부분은 진술이 중요해요. 특히나 8월 2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검찰에서 했던 거를 법정에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증거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거를 영장에 적시를 해야만 아까 말씀하듯이 영장 실질 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으러 가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황에서 판사가 그거를 기각할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여론전을 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전 검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는 너무 저희가 이제 1특검 사국조를 얘기했듯이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양평고속도로부터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에 대한 인사 개입. 특검부터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이 현 정부의 그런 혼란 상황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검찰이 지금 백현동을 들어서 소환을 하는 거고 본 게임은 쌍방울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영장을 청구를 할 건데 절대 비회기 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정규가 오니까 검찰은 땡큐예요. 비회기 때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는 제가 봐서는 정치인들을 시험하는 걸 되게 즐겨요. 가결하나 부결하나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부결 못할 거리 이제 이거 가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즐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는 말씀한 대로 정기국 그때 할 것이다. 저는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퇴진설도 얘기하셨잖아요. 사퇴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와 계속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고 조사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제대로 야당다운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족쇄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야당과 민주진영을 위해서 서영주 부대변인 내년 총선을 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다. 자, 잼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도 잼버리 관련해서 김관영 지사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파행이 됐는데, 자, 두 분께 이제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북지사에게 있다며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 상황, 또 야당은 그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공방에 대해서 키워드로 먼저 여쭤봤는데, 장성철 소장은 꼴값, 그다음에 서영주 부대변인은 점입 가경, 이런 이야기했는데,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도 점입 가경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장소장님처럼 꼴값
생각을 했는데 좀 네. 고상한 표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이 강경이 됐어요. 저는 저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와, 너무하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제가 용기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방송 전문 방송가시니까. 근데 그 제가 왜 점입각을 했냐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볼수록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김관영 전문지사를 부른다고 이거 논박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점입 가경이고요.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꼴값이라고 하셨대요?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꼴이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얼굴값. 정치인들은 얼굴값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정치인들이 보인 모습은 지극히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국민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판하고 싶어요. 전북도지사 출석시키죠. 왜 출석 못 시켜요? 거기서 본인이 책임이 없고 본인의 책임은 적고 집권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왜 출석을 안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김관영 도지사도 저 언제든지 국회 나가서 증언할게요. 불러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괜히 빌미 잡혔잖아요. 전북도지사 아이고 출석 안 시키니까 우리 이거 현안 질의 못해. 이렇게 빌미 잡혔어요. 이거는 작전 미스가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망신을 이번에 잼버리 행사에 치르면서 나라가 되게 좀 이상한 나라 취급을 받았잖아요. 벌레 많고 화장실 더러운 나라. 이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잘잘못. 국회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집권여당이지만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추궁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잘못 제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거 안 해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오히려 이 김관영 지사가 나와서 더 상세하게 또 반박하거나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해도 좋을 텐데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야죠. 근데 이제 시기죠.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이 상임위 행안위가 현안질의로 잡았던 건 오송 참사 관련입니다. 네. 이거 여야 간에 합의가 했던 것이고 이미 날짜와 현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에 이날은 우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거를 뭔가 밝혀야 되겠습니다 해서 잡아놨던 날짜예요 이미. 그런데 갑자기 이만희 간사가 혼자 들어오시더니 아니 이 오송 참사 말고도 저기 잼버리 합시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여야간에 이미 한 2주 전에 잡아놓은 그 의사 일정을 갑자기 튼 겁니다. 그냥 의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서 얘기를 했던 거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왜 지금 전북지사를 부르려고 그러냐. 오송 참사하고 이상민 장관, 김현숙 장관 뭐 총리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겠지만 이미 정해진 대로 일단 현안 질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해서 합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북지사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면 되는데 그날 오후에 부르든 그 다음날 부르자고 하는데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다시 잡자. 날짜를 정해서 부르겠다. 그게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그게 아니라 날짜를 다시 잡자고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 못한다 안 부르면 그런 게 어딨냐 하더니 결국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아시죠? 그 네. 한마디 하셨잖아요. 뭐가 그러게 숨길 게 있어서 도망가십니까? 하시면서 소리쳤던 뒤통수에 대놓고. 하여튼 여당의 어제 모습 저는 그게 이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구차스러워요. 김관영 지사 얘기를 장 소장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김관영 지사 관련해서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S 방송에도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 또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책임지겠다. 또 SNS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의견이 표명된 게 너무 일방적으로 또 방송에 전달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본인은 항변하고 싶은 거겠죠. 뭐 내 잘못 아니야. 화장실 문제는 영국 대표단의 과잉 반응 탓이다. 화장실 음식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책임은 없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타당성 있는 말이 있는데
잼버리 문제가 커진 게 SNS 탓이다. 거기 있는 단원들이 그냥 현장 중계해가지고 더 사건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북도지사 책임도 있고 하지만 이번 잼버리 사태에 많은 책임 그리고 최종 책임은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있고 김영수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두 분께 더 이 관련 주제를 더 하고 싶은데 네. 다음 주제는 뭐 제가 두 분 이야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게 주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주제를 저 아까 농담한 거예요. 네네. 이 시대 자. 최고의 진행자 배종찬 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감합니다. 네, 회복이 안 되네요. 안 돼요?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와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최영주 부대변인께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후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MB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정부 비판 보도를 관리했다는 의혹, 또 건강보험 무임승차 의혹이고 또 이동관 후보자 쪽에서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뭔가 결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해명이 불가능한 스모킹 건이 내일 있을까요? 그게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쌓여온 이분의 그 방송 장악의 행태들 그런 것만 봐도요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전 청문회에서 왜 한 방울 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 방울 가져와 너무 웃겨 죽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정말 그런 자격 심사를 하면 대통령께서 들어줍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청문회예요. 청문회하고 시간 보내고 그 12시까지 끝내서 땅땅땅 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 이미 마음 먹었잖아요. 청문회 왜 합니까? 결국엔 입법부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에 있어서 청문회라든지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의미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이 언론의 수혜를 보고 있는 그리고 언론을 청취하는 국민들이 불행해질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요. 이게 좀 본인들이 2년 3년 그렇게 끌고 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다 그게 누워서 침 뱉기가 될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그런 또 야당이나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또 논란이 되고 있으면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요. 이미 제기된 의혹과 문제만으로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도 전 자격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분의 과거의 여러 가지 행태와 말과 판단과 결정을 쭉 살펴보면 앞으로 KBS 큰일 났다, MBC 큰일 났다. 여기 뭐 사장부터 자르고 뭐 보도국장 자르고 우리 PD 자르고 진행자도 자르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널도 자르고. 네, 옛날에 그래 진행자를 왔으니까. 자르고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지칭하시네요. 아니 그냥 앞에 계시니까 그런 거지. 배 소장님이나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해왔잖아요. 국정원 문건에서도 다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이동관 후보자나 국민의힘이나 좀 너무 뻔뻔하다라는 좀 생각이 가장 들고. 궁금한 건 장 소장님. 이런 상당한 파장이 이미부터 있고 앞으로 이제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꿋꿋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특보 시절부터 이동관 그 특보가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되게 명쾌하게 정보도 주고 해석도 해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쌓였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이동관의 과거 행태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야 방송 장악할 정말 적임자네. 수사해보니까 아는 거죠. 이렇게 잘했어? 와, 근데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당시에는 이제 기소는 안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 MBC 공영방송을 장악을 해야 본인들의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지금 자포자기고 패배감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는 요식행위다. 그냥 우리가 스모킹건 10개 터뜨려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거다. 그런 패배감 속에서 내일 청문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은 상당히 물론 이동관 후보자에게 또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송 관련된 정책들은 또
밀어붙일 테고 뭔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뭐 대응할 방법, 방안 강구하고 있는 대책 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신력이에요? 이동관 정신승리는 아닌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되게 본인이 전문가고 방송 자각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때는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실세들이 막아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민주당은 끝까지 그 방통위원장의 행태들을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요. 잡아 끌어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0초만 얘기할 때. 네.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것이 주요한 임무가 아니에요.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 시대의 방송의 흐름을 좀 읽고 산업적 측면에서 방송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할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될 자리지 과거의 환상에 얽매여 가지고 야 방송 장악하자 우리 편 우리 사람들 많이 집어넣자 이거는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깜짝 놀란 게 정확하게 30초를 지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이제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문회 진행되고 그 이후의 여론까지 묶어서 다음 주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뭐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고, 사건 초기부터 여론에서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내사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석방 논란이 있던 가해자 신 씨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찰의 초기 수사 자체에 대한 사실 좀 미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변호사의 신원 보증이라는 그런 뭐 제도는 아닌데 관례 같은 그것이 존재하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습적 마약을 한 사람들의 구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신원 공개 몇 가지 요소들이 같이 연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논란이 됐던 이유는 당시 이제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풀려났었고 또 피해자가 중태인 현행범인데 범죄 전력도 가해자가 있었다고 하고 간이 검사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됐었다고 하는데 단순 교통사고범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요건도 부족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사고 특례법 상에 말하자면은 그 인도로 돌진해 갖고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이죠. 치상 형태가 되는데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고 겉으로 봐서도 사실은 이게 뺑소니일 가능성도 있고 이게 그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 마약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대성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단순히 교통사고 특례법 정도로 처리할 생각, 이거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 상당히 비판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마약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최근에도 강남의 단골병원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그러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속에 대한 강도도 상당히 높고 이 마약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약류, 말하자면 케타민 같은 형태의 이 병원 의사 처방이 있으면 가능한 형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와 섞어서 복용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죠. 범인들이 물론 이 사건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의사의 처방으로 뭐 어떤 뭐 피부과 진료를 목적으로 한 거지 마약 사범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찰이 정확히 체크를 못했느냐? 이건 그러면 수사 미진 아니냐? 아니면 수사에 일정 정도 뭔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되는 대로 이 사람이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특정한 병원의 의사들과 공모해서 마약을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지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치료 목적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했다면 그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피해자 측이 가해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를 또 고발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이 가해자 신 씨가 풀려나게 된 게 변호사의 신원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 신원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제도고 변호사 신원 보정만 확인받을 수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도 뭐 그런 제도는 없다. 그냥 규칙 정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좀 못 봤는데 예전에는 근데 말하자면 이게 구속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기도 애매한 어정쩡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어떤 뭐 변호사의 일정 정도의 실험 보증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건 제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검찰청의 규칙 같은 건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그래서 도망갔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 책임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형태의 제도 아닌 제도입니다. 이게 뭐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서 더 신원 보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고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돈 많은 뭐 범죄 혐의자들이 빠져나갈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유명 로펌을 이용을 했겠죠. 그 당연히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그런다고는 제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다른 어떤 경우에는 유명 로펌들이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그냥 이용당해주고 이런 거는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건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충분히 국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자, 이 사건이 또 더 알려지게 된 데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가해자 신 씨가 직접 출연해 의혹을 부인한 것이 컸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베프로파일럿께서도 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부산 돌려차기의 그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 신 씨가 왜 이렇게 직접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 유튜브를 만나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채널에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실명이라든가 이걸 보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애초에 적극적으로 가서 자신의 본인 얘기대로 억울함이라고 할까? 본인 주장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선 이제 자신의 신원을 다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출될 거 선제적으로 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수사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현상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사적 복수 아니냐, 사적인 부분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지금의 어떤 피해의자 신상 공개 자체가 사실 불비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 논의를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지금 이 범인 신모 씨의 어떤 상당히 용의주도함에 사실 놀랐거든요. 네. 매우
공세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마약 사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가능성으로 봐서는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왔던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놓고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피해자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번 그게 걱정입니다. 네, 가해자 신씨 사태를 보면서 사실 경찰 경험도 있으시니까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됐던 것이 마땅하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사람의 마약 전력과 그걸 통해서 구속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변호사의 신원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불구속 수사하려고 하는 핑계일 뿐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 사람은 구속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마약 상습 투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이제 구속했죠. 이렇게 했는데 뒷북치니까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경찰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국민들이 좀 공분을 사는 일이 없는 또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구정동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었던 롤스로이스의 가해자 신씨 관련 사건 관련해서 오늘 수사본부에서 다뤄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올 텐데 여러분 폭염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도 잘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매일매일 또 일상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